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설특검이 오늘 쿠팡의 대관 조직이 은밀하게 사용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쿠팡 핵심 계열사가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기 어렵게 취업 규칙을 바꿨다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당시 검찰 지휘부의 압력으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쿠팡이 검찰 등과 접촉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첫 소식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사무실. 수색 완료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쿠팡 측이 드러내지 않고 사용해온 문제의 사무실에 관봉권 쿠팡 특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압책 대비하러 오신 거예요? 간판도 없는 이곳은 쿠팡 사회공헌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사용한 사무실로 알려졌습니다. 이름은 사회공헌위원회지만 정부 등 관계기관을 상대하는 업무를 하는 조직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이 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지휘부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쿠팡 측과 검찰 측의 접촉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쿠팡의 핵심 계열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는 지난 2023년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지게 취업 규칙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1년 넘게 일했어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근무 기간을 산정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해 퇴직금품 수령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 겁니다. 노동당국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휘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했고 어미준 당시 지청장은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 허위라며 무고 혐의도 수사해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강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동시에 퇴직금 미지급 의혹의 당사자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와 쿠팡 본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앞서 보신 강남 사무실에 대해 쿠팡은 그동안 본사 공간이 부족해서 빌린 공간이라며 지정 좌석이 없는 스마트 오피스 중 하나라고 해명해왔죠.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강남 사무실 좌석 배치도를 확인해 보니 여기엔 대표를 비롯한 고위 임원들의 개인 사무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김지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층별 안내판도 비어있고 명패도 없는 쿠팡 강남 사무실. 쿠팡은 이곳을 사회공헌위원회가 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곳에 마련한 스마트 오피스 중 하나로 도서관처럼 자리를 예약하고 쓰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대관팀 전용 비밀 공간이란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MBC가 쿠팡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지난 10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좌석 배치도란 제목의 엑셀 파일. 쿠팡 강남 사무실의 내부 구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맨 안쪽 방을 보면 영문으로 DJ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입니다. 이 방만 번호가 없고 20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 2번은 박 전 대표의 전담 비서실 방입니다. 가장자리를 따라 줄지어 있는 개인 공간은 전무 이상 고위 임원들에게 배정됐고 가운데 개방된 공간엔 직원들 지정 좌석이 놓여 있습니다. 40에서 5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전목급 이상의 10여 명이 개인 방을 제공받아서 거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7번 방은 삼성전자 출신의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 9번 방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조용우 국회 정부 담당 부사장이 사용합니다. 앞서 국회 청문회에 나온 이들은 쿠팡 강남 사무실에 개인 공간이 없단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럼 사무실도 없고요? 사무실은 잠실 사무실. 주세요. 업무 어떻게 합니까? 영업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공용한 오피스에 위증이라면 국회 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용우 부사장은 MBC와 통화에서 본사에 사람이 너무 많아 임시사무실 개념으로 이용했던 곳이라며 일반 대기업 임원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민병기 부사장은 자신은 강남 사무실과 관계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쿠팡은 잠실 본사의 공간 부족에 따라 지난 2월 임차에 사용 중인 스마트 오피스 중 하나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쿠팡이 쉬쉬하는 강남 사무실을 보면 쿠팡의 노림수가 드러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대선 직전까지 쿠팡 대표엔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자리하고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선 아예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가기도 했죠.
그러다 올해 정권이 바뀌기 전후론 현재 법력관 출신 인사들이 이곳에 집중 배치됐다는데 이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차우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쿠팡 강남 사무실 직원들은 쿠팡 내부망에서도 정확한 근무지가 검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송파 4옥 8층에서 26층이라고 나옵니다. 강남 사무실은 외부적으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곳이라 보안시설이다. MBC가 확보한 쿠팡 강남 사무실 배치도를 보면 임직원 이름과 소속팀이 모두 표기돼 있습니다. 확인되는 팀은 모두 9개. 이 중 고위 임원 비중이 가장 높은 팀은 CSR 코퍼레이션, 사회공헌 협력팀입니다. 이들은 대통령실을 맡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팀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인식이 되어왔고 내부에서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력권 출신 인사들이 집중 배치됐습니다. 조용우 부사장 총괄 아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 보좌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지자체 등을 상대로 한 대관팀도 강남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DJ, 즉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중심으로 대관팀을 한데 모아놓은 사실상 로비 상황실로 의심됩니다. 대관 업무를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와의 면담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쿠팡 대관팀 임원들은 매일 아침 8시 강남 사무실로 출근해 박대준 전 대표가 주재하는 온라인 회의에 참석했고 쿠팡 관련 최신 기사를 위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한 임원은 사회공헌 활동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 에이펙 당시 응원 메시지를 담은 포장지를 제작하고 재난 피해 현장에 구호 물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에 국회 출신 인사들이 왜 필요하냐는 추가 질문에는 넓은 인맥을 활용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고 장덕준 씨가 숨지자 열심히 일한 기록이 남지 않게 확실히 하라고 직접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건데요. 도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사로 숨진 고 장덕준 씨. 장 씨의 어머니가 경찰청 앞에 섰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이며 거리를 헤매던 모든 순간들이 김범석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장 씨의 죽음과 관련한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의 지시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물 마시기, 잡담과 서성거림, 짐 없이 걷기, CCTV에서 이런 걸 부각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기록이 남지 않게 하라는 지시도 떨어졌습니다. 쿠팡에서는 대외비 산재 대응 문건도 만들어졌습니다. 사망 사고가 나면 유족은 누가 만나고 언론과 국회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사고 이후 절차를 7단계로 정리한 문건입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최성락 씨의 산재 사망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최 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판정해도 쿠팡은 집요하게 불복 소송을 벌였습니다. 산재 사망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인정된 산재마저 뒤집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쿠팡은 최소한의 예의마저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김범석 의장을 산업재해 은폐 시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관건은 직접 조사 여부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경찰 수사는 가능하지만 김범석 의장이 조사에 응할지가 미지수입니다. 대책위는 범죄인 인도 청구로 김 의장을 불러와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어제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난데없이 통닭 얘기를 하며 또 황당한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국회가 예산을 깎아서 소대에서 병사들에게 통닭 한 마리 사줄 돈도 부족했다는 식이었는데요. 자, 하필이면 국방부 예산에서 통닭을 2만 마리나 사줄 수 있는 돈을 끌어다가 자기가 지각하는 걸 감추기 위한 쪽문 설치에 썼다는 장본인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윤 전 대통령이 대뜸 일선 장병들의 처우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관사 40년씩 막 돼갖고 녹물 나오는 거를 보고 이런 거 좀 다 수리하고 말이야. 이사비 이런 거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 관련된 예산이 올라가면 잘려요. 급기야 주임원사가 병사들에게 먹을 걸 사줄 예산마저 깎였다고 말합니다. 거대 야당이 군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장병들의 사기가 꺾였다는 겁니다. 주임원사가 소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군에서도 그런 얘기 좀 안 나왔습니까? 국회의 예산 삭감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그러나 같은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 등장한 대통령실 참모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얼마나 비상식적이었는지 증언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대통령께서는 내가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방부 장관 시절 계엄에 반대했다가 교체된 것으로 알려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계엄을 두고 술자리에서나 한 이야기인 줄 알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대통령과 경호처장이 그냥 술 먹는 과정에서 좀 일시적으로 나온 이야기라고 이렇게 양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계속 있었는데 실제로 계엄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에 대해서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이러한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가 한 달도 안 남은 가운데 오늘 윤 피고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등의 수법을 통해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려 한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 신문을 받았습니다. 당장 모레 구속기간이 끝나는 김용현 피고인의 구속 연장 여부도 곧 결정될 텐데 법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 구속 만료일을 약 3주 반 앞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한 번 구속영장 신문이 열렸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간 연장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 타격을 지시하며 국가 비상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 측은 은밀하게 진행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의 특수성에 비춰 진술을 짜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오히려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통화에서 먼저 오물풍선 문제를 꺼냈지만 자신은 화생방 공격 같은 게 아니라면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없고 힘을 통한 억지력을 강조했다며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것은 대통령 전쟁을 막는 것이 주의 임무다. 그런데 이거를 국내 일반이적으로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기소인지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한 만큼 결과는 그 이후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내일 모레 구속기간이 끝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같은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신문을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 구속연장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신문의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 이틀 전인 1월 16일 선고가 내려지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재판도 변수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통일교와 김건희 씨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권력의 기생에 사익을 추구하고 국정농단이 현실화됐다며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증인 출석한 김건희 씨는 특검의 70여 차례 질문에 하나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선고 전 마지막 재판.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던 김 씨가 결국 출석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다가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한 뒤 잦은 출석한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부축을 받으며 나온 김 씨는 재판부가 전염병 등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고 하자 몸이 불편하다, 배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적 없다고 하다가 증언을 바꾼 이유, 다른 가방과 구두로 교환한 이유 등을 묻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의 70여 차례 질문에 모두 증언 거부로 일관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신문이 끝난 뒤 특검은 전 씨에게 징역 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3년을,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창욱 경북도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가방과 목걸이 등은 몰수하고 2억 8천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전 씨가 대통령 부부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의 기생에 사익을 추구했다며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해 금품 수수의 주체로 볼 수 없고 김 씨와 공모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의 1심 선고는 김 씨의 1심 선고 2주 뒤인 내년 2월 11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1입니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있는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탄핵 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안창호 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참고인들을 줄줄이 부르며 수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은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내란 선정과 선동 혐의로 고발돼 내란 특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안건 논의 과정에서 보고서가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당시 위원장이 불법적인 공개 지시를 한 것이라는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순직해병 특검 수사도 받았습니다. 특검으로부터 이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 사건은 수사 2팀, 각서 강요 혐의 사건은 수사 1팀에 배당했습니다. 경찰이 인권위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26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김용원 의원이 방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엔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이 경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안 위원장과 김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며 인권위 정상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아 위법 부당하다. 이미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인권위 직원도 있습니다. 경찰은 인권위 상임위 기록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안 위원장과 김 의원을 직접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권위 안팎에서 안 위원장 사퇴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주 확대 간부회의에 올라온 안 위원장 거취 관련 긴급 안건 내용도 안 위원장에게 보고됐습니다. 간부회의에서 위원장 사퇴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안 위원장은 오늘 육군 1포병여단을 격려 방문하며 사퇴 요구를 일축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출입 기자들이 사용하는 춘추관을 시작으로 직원들이 속속 청와대로 사무실을 옮기고 있는데요. 이미 시민들의 개방된 곳으로 돌아오는 대통령실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정상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청와대로 들어가는 입구 연풍문 앞입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나 찾아온 방문객들은 모두 이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이사도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온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청와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연풍문을 통과하면 대통령 참모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건물이 나타납니다.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은 여민관. 이재명 대통령도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여민 1관에 추가 집무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대통령이 사용하던 본관은 여민관에서 500m, 걸어서 약 10분가량 걸리는 만큼 참모들과 한 건물에 집무실을 만들어 소통한다는 겁니다. 업무동인 그 여민관에 주로 많이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의 성격상 아마 옆에서 이렇게 두고 일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청와대의 상징과 같은 본관은 손님을 맞이하거나 외교 행사를 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시민들에게 개방했던 공간에 집무실이 돌아오는 만큼 경호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이곳은 조금 전 보여드린 연풍문 건너편 이 청와대와 경복궁 담장이 접한 길목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강아지 모양의 달리기 코스 댕댕런 구간이기도 한데요. 경호처는 검문이나 검색으로 시민들을 막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앞을 지나는 차량이나 시민들의 목적지와 소지품을 확인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검문소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2년 개방된 청와대 등산로 출입도 제한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시민에게 개방됐던 청와대는 3년 반 만에 대통령과 참모들이 일하는 공간으로 제 역할을 찾게 됩니다. 청와대 시대를 다시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이 공간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와대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7일 동안 220여 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된 부처별 생중계 업무 보고가 오늘 부산해양수산부 보고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업무 보고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 반년 뒤 다시 보고를 받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회의부터 마지막 생중계 업무 보고까지 부산에 처음 문을 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종일 국정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 약속을 지킨 만큼 국토균형 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거라면서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해수부 장관 인선까지 거론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이신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이어진 해양수산부 보고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그거 아주 못됐잖아요. 그거 아주 불법을 감행을 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 만들고 열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지. 7일 동안 이루어진 생중계 보고의 배경과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주체인 국민들을 위해 생중계 보고를 진행했다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주권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며 마지막까지 공직사회 기강을 잡았습니다. 최종 책임자들이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권위, 또 명예, 이 혜택만 누리고 본질적인 책임이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건 제가 그냥 눈 뜨고 못 봐주겠어요. 동시에 쓴소리에 대한 부정평가도 의식한 듯 다음엔 더 부드러운 환경에서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말이 없으면 잘한 겁니다. 제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건데 제가 주변 제 아내도 그러고 자꾸 잘한 걸 칭찬을 자꾸 해야지 왜 뭐 문제 있는 거 자꾸 지적을 하면 그게 되냐고. 생중계로 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정책 집행 과정을 국민이 볼 수 있다는 효능감은 장점으로 평가받았지만 환단고기 논란, 이학재 인천공항 공사 사장과의 공방 등 지엽적인 사안에 질의가 매몰되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거를 수 없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생중계 업무 보고를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6개월 뒤에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보고를 받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오늘 부산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임시청사 개청식이 열렸습니다. 해수부의 연내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대로 해수부가 부산에서 업무를 시작한 건데요. 부산으로 옮기면 공무원들이 이탈할 거란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해수부로 전입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부산시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건물. 해양수도를 완성하겠다는 다짐이 적힌 대형 펼침막이 걸렸습니다. 개청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현판 제막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로 1m, 높이 4m의 해수부 표지석도
정부 세종청사에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시민들의 환영 속에 명실상부한 해수부 부산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사 이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청사 하나를 부산에 옮긴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북극 항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지난 2주 동안 5톤 트럭 249대에 해수부 각 부서의 짐을 실어 날랐고 휴직자와 파견자를 제외한 해수부 공무원 660명이 사무실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부산 해수부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도 최근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해수부 전입을 희망하는 하위직 공무원이 70여 명에 달했습니다. 부산이나 경남 인근의 지역 출신이신 분들이 어떤 그런 필요에 따라서 개인 희망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 사례가 있었고요. 반면 10월 기준 해수부에서 타부처로 전출을 신청한 경우는 20여 명뿐이었습니다. 해수부 직원들도 대부분 부산으로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부산시는 4년간 총 771억 원을 투입해 직원들의 정착 지원에 나섭니다. 관사 100가구를 마련해 지원하고 1인당 400만 원의 이주 정착금도 지급합니다. 또 미취학 자녀에겐 매달 50만 원의 양육 지원금을 2년 동안 지급하고 초중고 자녀에게도 매월 50만 원의 장학금을 2년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수부에 이어 해양 분야 다른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유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냉전 시대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대형 전함 중심의 해군 함대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황금 함대로 이름 붙인 이 초대형 선단의 호위함은 우리 기업 하나와 함께 건조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 움직임 속에 한미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른바 황금 함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 이후 항공모함과 잠수함에 밀려 퇴장한 듯했던 대형 전함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따 트럼프 클래스, 트럼프급 전함이라고 명명했는데 두 척을 먼저 건조한 뒤 최대 25척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Why aren't we doing battleships like we used to? They'll be the fastest, the biggest, and by far 100 times more powerful than any battleship ever built.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 함대의 한 축을 담당할 신형 호위함은 우리 기업인 한화와 함께 건조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y're going to be working with the South Korean company, Hanwha, good company.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가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군과 민간의 협력 사례로 꼽기도 했습니다. It was a long time ago decommissioned, but now it's reopening, working with the Navy and working with private companies.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를 치켜 세운 건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마스가를 통해 해군력 증강과 조선업 재건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항공모함과 구축함 등 287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노후됐고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전 세계 건조량의 1%도 안 될 만큼 미미한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함대가 중국을 겨냥한 거냐는 물음에 중국만이 아니라 모두를 견제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힘을 통한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이 거대 전함을 전면에 내세우는 건 30여 년 만입니다.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미 양국의 조선 협력도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교단의 회계 관리를 총괄했던 전직 간부를 불렀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윤수한 기자 연결합니다. 자, 윤수한 기자, 통일교 전직 간부 조사 이제 끝났습니까? 네, 통일교 전 총무처장 조모 씨에 대한 조사는 10시간 만인 오늘 저녁 6시 5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조 씨는 통일교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며 자금 승인 권한을 행사했던 인물인데요. 윤영호 전 본부장과 오랜 시간 함께 일했고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인 이모 전 재정국장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통일교 재정 담당자를 연이어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조 씨에게 정치권에 제공된 금품이 어떻게 형성되고 쓰였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통일교 본부에서 돈을 마련하거나 건넨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지목된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 고가 시계에 대해서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인 관련 예산을 비용 처리한 적 있으십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자, 전재수 전 장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뭔가 의미 있는 진술이 좀 확인이 됩니까? 네, 조 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재수 전 장관 얘기를 가끔 들은 적은 있다고 했고 윤 전 본부장이 대표로 있던 통일교 단체가 500권을 사들였다는 전 장관 책도 본 적이 있다고 취재진에게 얘기했는데요. 경찰은 조 씨 진술 등을 바탕으로 최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통일교 내부 문건의 진위 확인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를 위해 작성한 보고 문건으로 전 장관이 통일교 인사와 만난 기록이 수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천정궁의 실제 출입 기록을 확인하며 전 장관 동선 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구치소를 다시 찾아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2차 조사를 계획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등의 내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판부 구성 기준은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법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오늘 법안 통과로 곧 내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내란 수사 관련 영장 심사를 전담하는 판사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상정된 지 24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가 각각 2개 이상씩 설치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 수사 관련 영장 심사를 전담하는 판사도 2개 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 판사와 내란 관련 영장 판사는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정해 판사회의가 최종 의결하는데 재판부 구성에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해 위원 소지를 줄였다는 평가입니다. 여야 온도차는 극명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입니다. 헌법과 개정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1심부터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부칙을 달았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은 서울중앙지법 직위원 부장판사가 계속 맡게 됐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처리 뒤에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입니다.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역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내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에 걸친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비판한다면서 12.3 비상계엄이 2시간 만에 종료됐고 내란이 아니라는 윤석열식 주장을 되풀이하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는 기존 국민의힘의 입장도 틀어버렸습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장 대표.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내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성을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법관 추천위원회를 삭제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 않는다면서 원색적인 단어로 비판했습니다. 법원의 인사권을 장악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고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는 법관들로만 주요 재판부를 맡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2시간 만에 종료됐고 크게 문제되는 상황을 초래하지도 않았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판박이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곧 내란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는 게 기존 국민의힘 입장인데 돌연 그 의미를 깎아내린 겁니다. 장 대표는 또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동참이 없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의 사설을 읽으며 한 전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주자 교체 없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장 대표는 24시간이란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뒤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장 대표의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에 대해 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일종의 코미디라며 비판을 쏟아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일을 고민하면 좋았겠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주도 호텔 이용권을 받은 뒤 실제로 최고급 객실 등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김 원내대표는 이유를 불문하고 적절치 못했다며 숙박료를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진 A씨는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대한항공에서 숙박권을 받은 게 있다며 서귀포 칼 호텔 예약을 문의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가 A씨에게 의원님과 사모님 두 분이 이용 예정이신 거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잠시 후 A씨는 조식이 포함된 로얄 스위트룸 1박이나 코너 스위트룸 2박을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 사진을 보여줬고 대한항공 관계자는 예약 가능한 날짜를 전달합니다. 얼마 후 보좌진 A씨가 특별히 신경 좀 써달라 의원님께 보고드렸다며 예약을 요청하자 대한항공 관계자는 김병기님 외 1명 2박 3일 로얄 스위트룸이라고 적힌 예약 완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예약한 서귀포 칼 호텔은 대한항공이 속해 있는 한진그룹 계열로 로얄 스위트룸은 홈페이지 기준 1박에 72만 5천 원에 달하는 이 호텔 최고급 객실입니다. 1인당 3만 원가량인 조식 가격에 김 원내대표의 아들이 쓴 걸로 추정되는 추가 침대까지 감안하면 김 원내대표 가족의 2박 3일간 숙박 비용은 160만 원이 넘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두 상임위 모두 대한항공의 당시 현안이었던 아시아나와의 합병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뤘던 곳이어서 직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김 원내대표는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면서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 하루 30만 원대 초중반 가격이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곧 해몽이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고가의 숙박권을 김 원내대표에게 제공한 이유를 대한항공에 물었지만 대한항공 측은 서비스 이용 내역은 개인정보여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짧은 답만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경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이춘석 의원 사건을 수사 4개월 만에 검찰로 보냈습니다. 주식 차명 거래 혐의는 있다고 판단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했다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데요. 자, 그런데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니 이 의원은 투자 금액 90% 이상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잡혔습니다.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카카오페이 537주 등 인공지능 관련주였는데
보좌관 차모 씨가 계좌 주인으로 돼 있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의원은 탈당했습니다. 경찰은 4개월여의 수사 끝에 이 의원에게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차 씨 명의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차명 주식 거래를 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12억 원. 지난해 말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4억 7천만 원의 3배 정도 됩니다. 3천만 원 이상 보유 주식은 2달 안에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는 공직자 윤리법도 어겼습니다. 차명 주식 투자는 이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던 20대 국회 때부터 시작돼 국회 사무총장 시절을 거쳐 이번 22대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의원은 주식 자금의 출처를 경조사비와 출판 기념의 수익금 등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다 이 의원이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받은 사실도 포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불법 정치자금이 주식 투자로 흘러간 건 없었지만 경찰이 12억 원 전부를 다 추적한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이용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단일 또는 소수 종목에 많은 돈을 투자해 큰 돈을 버는 전형적인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방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12억 원을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해 투자금의 90% 이상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혐의 등을 받는 보좌관 차 씨와 차 씨 지시로 사무실 서류를 파기한 또 다른 보좌진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지난달 4차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와는 별개로 민간 기업이 추진해온 우주발사체의 상업용 발사 첫 번째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지상을 박차고 오른 지 30초 만에 추락했는데요. 이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엔진이 불길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한 2단형 발사체 한빛 나노가 굉음을 내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무사히 음속 돌파 지점을 통과했지만 갑자기 붉은 구름이 화면을 뒤덮더니 순간 무언가 폭발한 듯한 화염이 포착됩니다. 예정대로 수직 비행에 돌입했지만 약 30초 후 기체 이상이 감지되면서 지상으로 떨어져 충돌한 겁니다. 다만 안전구역이어서 인명 등 피해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엔진의 추력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 우주기업이 브라질과 인도에 위성 8개를 싣고 상업용 발사에 도전했지만 첫 시도에서 아쉽게 실패한 겁니다. 민간 기업의 상업용 우주 발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7개 기업만 성공했습니다. 대부분 미국과 중국 기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키운 발사체 기술과 인력이 자연스럽게 민간에 넘어간 겁니다. 발사체는요, 일단 민간이 하기가 어려운 영역의 공학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역사가 일천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지난달 누리호 4차 발사부터 주도권을 민간으로 넘기기 시작했지만 돈을 받고 위성을 띄우는 상업용 시장에 도전한 건 아직 이노스페이스 한 곳뿐입니다. 누구보다 빨리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사장인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는 적도와 가까워 궤도에 접근하기 좋은데 이노스페이스는 2027년 9월까지 사용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참사 일주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사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됐었죠. 전문 용어로 로컬라이저라고 하는데요. 당시 전수조사를 통해 7개 공항에 9개 로컬라이저 구조에 안전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개선이 완료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합니다. 장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참사 당시 사고 항공기가 부딪혔던 둔덕엔 19개의 콘크리트 기둥이 박혀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항공기를 전파 신호로 유도하는 로컬라이저를 고정하기 위해 설치했던 건데 연약한 집안에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는 국내외 규정을 어긴 겁니다.
당시 국토부는 전국 13개 공항에 대해 부랴부랴 전수조사에 나섰고 전국 7개 공항, 9개 활주로의 로컬라이저 설치 구조물 역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와 여수, 김해 등 6개 공항은 무안공항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였고 제주공항은 철골로 만든 다리 위에 로컬라이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연내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연내까지 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즉시 교체 고수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연내에 개선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8월 업무보고에선 연내라는 단어를 슬그머니 뺐습니다. 국토부는 MBC에 감사원의 설계 지적사항을 수정하느라 일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는데 결국 올해 개선 작업이 완료된 곳은 포항 경주공항과 광주공항 단 2곳에 불과했습니다. 김해와 사천, 여수공항은 내년 2월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연간 이용객이 3천만 명에 달하는 제주공항입니다. 국토부는 기상 조건이 좋지 않고 교통량이 많아 공사 가능 시간대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오는 2027년 3월에나 완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 안전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사실은 이행이 중요합니다. 타임라인을 좀 더 전격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또 활주로 양끝의 안전구역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7개 공항의 경우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 이마스 설치 등의 개선 작업을 오는 2028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81원으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환율을 틈타 일부 기업들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세금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동네에서 40년 넘게 운영 중인 빵집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주재료인 밀가루와 설탕, 버터, 우유, 달걀값까지 작년보다 20에서 30% 올랐습니다. 환율 때문입니다. 환율이 1,300원 넘어왔을 때부터 지금 1,480원이니까 그 사이사이에 매번 재료상에서는 올라서 어쩔 수 없다. 한 달 재료비만 1,000만 원 넘게 들지만 빵값은 올리지 않고 버티는 중입니다. 가격은 솔직히 올릴 수가 없는 게 다 동네 분들이기 때문에. 고환율의 고통은 소비자들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이런 마트를 가보면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사기에는 진짜 체감하는 게 너무 커요.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고환율을 틈타 오히려 부당이득을 더 챙기고 있었습니다. 한 수입육 유통업체는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를 감면받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소비자가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싸게 공급하고 자녀들은 관세 혜택 전 가격으로 비싸게 팔면서 배를 불렸습니다. 그 결과 특수관계법인은 수년 전에 비해 매출액이 3배 이상 급증하였고 주주인 사주의 자녀에게 고액의 배당도 지급하였습니다.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뒤 외화를 빼돌리거나 국내에선 소득이 전혀 없는 것처럼 속여 세금을 탈루한 기업들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국세청이 고환율을 틈타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31개 업체를 조사했더니 탈세 소득이 1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기업들을 철저히 세무조사하고 재산은닉 같은 범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주소를 옮기면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들의 인구 늘리기 경쟁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출산 얘기입니다. 첫째 아이만 낳아도 2천만 원, 셋째까지는 총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까지 내걸렸습니다.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안간힘인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3만 5천여 명의 충북 괴산군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이대로 가면 20, 30년 내 지역사회 기능이 붕괴할 수 있다는 뜻인데 올해 괴산에서 태어난 아이는 고작 70여 명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지만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첫째 2천, 둘째는 3천만 원으로 두세 배 가까이 인상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한꺼번에 하면은 그것만 받고 이제 먹튀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분할 지급으로 장기 분할 지급으로 해서 여기에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5년간 1,000만 원을 더 줍니다. 작년보다 올해 출산율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보면은. 그래서 돈 주니까 좀 나타라. 하지만 정작 문제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살 집이 없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좀 경제 여건도 더욱 좋아지고 1,800여 세대 규모의 미니 복합타운을 조성하려던 계획도 시공사인 LH의 상황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부채 감축 압박을 받는 LH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급에 집중하면서 수익성이 낮은 지방사업장은 뒷전으로 밀려난 겁니다. LH도 지금 거기도 빚이 많고 경기가 좀 이렇게 불투명하니까 못 짓고 있어요. 그것만 다 지면은 우리는 뭐 인구는 안 준다고 보는데. 파격적인 지원금을 줘도 살 집이 없으면 결국 정주 여건이 좋은 인근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겠다며 지자체는 곳간을 털고 있지만 정작 균형 발전을 위한 주거 인프라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철도노조가 정부와 성과급 정상화 방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파업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철도노조의 파업 선포와 철회가 반복되며 철도 이용객들은 불편과 불안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김준겸 기자가 시민들의 불만을 들어봤습니다. 철도노조가 예고했던 무기한 총파업을 또다시 미뤘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정부와 잠정 합의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업 유보 결정이 밤늦게 확정된 탓에 열차가 정상 운행되는 줄 모르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불편함만 초래하는 거니까 이런 파업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 선언은 이달에만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이달 10일에도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포했다가 당일 새벽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 끝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되게 불안하죠. 집에 가는 시간도 늦어질 거고 또 아침에 나오는데 그 시간이 없으면 출근 시간도 늦어질 거고 그러니까. 올해 두 번째 파업이 유보된 상황에서 정부와 철도노조가 긴 줄다리기 끝에 타협점을 찾아 파업이 일단락된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요구한 대로 2027년부터 한국철도공사의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연시에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좀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좀 일정 부분 서로 좀 양보를 해서 요즘 합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노사 합의 전에 파업 선포와 철회가 반복되면서 승객들의 고충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전문을 입수해 연속 보도한 MBC 사회팀 이재욱, 고병찬, 이혜선, 송정훈, 이승지 기자가 BJC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는 올해의 방송기자상 일반뉴스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또 강원 양양군 7급 공무원의 엽기적인 환경미화원 괴롭힘 사건을 연속 보도한 MBC 강원 영동 김형호, 이하라, 김종윤, 양성주 기자는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대학은 물론 중고교 수행평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교육부가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부정행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배주한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 수행평가 중에 AI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태블릿으로 책의 줄거리를 작성하게 했는데 일부 학생이 1분도 안 돼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을 써냈습니다. 챗 GPT에서 답변을 받아 그대로 옮겼던 겁니다. 학교는 결국 시험을 무효화하고 종이 시험을 다시 치렀습니다. 이처럼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건 이제 흔한 일이 됐습니다. 근데 유료 버전이 너무 비싸니까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같이 엠빵하는 경우도 있고 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좀 인공지능의 도움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AI의 활용 기준을 만들고 내년 1학기부터 각 학교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학교가 수행평가 전에 AI 금지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AI가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를 자신의 창작물로 제출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공지해 주는 겁니다.
자료를 찾을 때는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대신 출처는 물론 사용한 인공지능 종류와 입력한 질문 등을 적어내야 합니다. 또 학교는 인공지능 입력창에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온 만큼 무조건 막기보다는 최대한 잘 쓰게 하자는 구상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초중고 전 과정에는 AI 윤리 교육도 도입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게 AI 활용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진단 검사를 실시한 뒤 맞춤형 교육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키움이 배출한 6번째 빅리거가 된 송성문 선수가 샌디에이고와 4년 계약을 맺고 돌아왔습니다. 계약은 만족스러웠다고 밝혔지만 내년 WBC 대회 출전은 불투명해졌는데요.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지 4일 만에 나온 공식 입단 발표.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돌아온 송성문은 4년 최대 222억 원으로 알려진 계약 내용에 만족하지만 사실 설렘 반 걱정 반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점수요? 뭐 100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메디컬 테스트 결과를 기다릴 때가 가장 뭐가 나오면은 이제 미국 열심히 갔는데 맨손으로 돌아올까 봐. 공부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남는 거 달아야죠. 가장 보고 싶은 스타는 마차도지만 보가츠까지 포진한 호화 내야진 사이에서 험난한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KBO 리그보다 평균 구속이 5km 정도 빠른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강속구에 김하성과 이정후, 김혜성 등 앞서 미국에 진출한 선수들이 초반에 고전했던 만큼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수 과제입니다. 자신이 없으면은 이제 포스팅 신청을 했었으면 안 됐을 것 같고 또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꿈의 무대를 향한 스프링 캠프 생존 경쟁을 앞두고 있어 내년 WBC 대회 출전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부담과 또 상의를 좀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직 제가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무명 시기를 이겨내고 2년 만에 정상급 타자로 성장해 빅리거가 된 송성문. 당분간 웨이트 트레이닝과 기술 운동을 병행하며 몸 만들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환호성 타선 들어보셨나요? 강백호 선수의 영입으로 팬들이 붙인 별명인데요. 강백호도 잦은 부상을 털어내고 팬들이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타격을 선보이겠다고 합니다. 조진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놓친 후 4년 최대 1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진출을 고려하던 강백호를 서둘러 FA로 붙잡은 한화. 팬들은 노시환, 강백호, 최은성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환호성 중심 타선이 구축됐다며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좋은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불린다면 많은 팬분들이 환호성을 질릴 수 있는 그런 시원한 타선의 일원이 됐으면 합니다. 관건은 부상 변수입니다. KT에서의 첫 4년 동안 이정후와 함께 한국 야구를 이끌어갈 타자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4년간은 잦은 부상에 시달리며 성적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강백호 스스로도 여러 차례 강조할 정도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안 다치도록 몸 관리를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안 다치고 풀시즌을 다 뛰는 게. 일루와 외야, 포수까지 경험하며 애매해진 수비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도 과제. WBC 사이판 훈련 캠프 명단에서 빠진 강백호는 비시즌 동안 자신을 향한 물음표를 지우고 한화의 우승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타 팀에서 봤을 때 전문가들이 봤을 때 하나는 항상 강팀이다. 이런 팀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거기에 보탬이 되려고 할 거고.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이정효 감독과 계약을 앞둔 K리그2 수원 삼성이 이틀 새 12명의 선수들을 사실상 방출하며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2년 연속 일부 승격이 좌절된 뒤 모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수원 삼성.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정효 감독과 계약을 앞둔 가운데 선수단 개편에도 착수했습니다. 어제 베테랑 이기재와 김민우 등 5명, 오늘 공격수 세라핌과 골키퍼 김정훈 등 7명을 합쳐 이틀 사이에만 선수단 3분의 1 규모인 12명을 방출했는데요. 앞서 승격 실패의 책임을 지고 변성환 전 감독과 박경훈 단장까지 물러난 바 있죠.
이번 조치는 새로 부임한 이정효 감독에게 선수 영입과 구성을 일임하기로 한 데 따른 사전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수원 삼성은 내일 이정효 감독이 영국에서 귀국하는 대로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추위 대신 종일 비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일부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춘천의 모습입니다. 강한 눈발이 쏟아지고 있고요. 시민들은 우산을 쓰고 조심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강원 중북부에는 5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 최고 7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도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붙어 살얼음과 빙판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성탄절에는 북서쪽에서 영하 3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추위가 몰려오겠고요. 서해안 지역은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엔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서울의 최저 체감 온도가 영하 18도까지 곤두박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1도, 대구 5도로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